우리나라가 불평등이 증가했을 때 왜 증가했는지 좀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예. 불평등이 14년 연속으로 증가했던 거는 네 가지 충격이 동시에 짬뽕되었기 때문이다. 우리의 기존의 가장 강력한 가설은 97년 외환위기 가설이었거든요. 그리고 현상적으로 볼 때는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대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노동시장도 뭔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이중구조화되고, 그리고 정리해고가 도입됐고 파견 근로자가 도입되었는데, 네.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부분 확대된 건 사실이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실제로는 97년이 처음이 아니라 71년 외환위기와 79년 외환위기가 있었다. 오호. 이게 어느 정부가 대통령을 했든, 김대중이 했던, 노무현이 했던, 김영삼이 했던, 우리가 뭐 진폭을 좀 줄일 수는 있었겠으나 대체로는 피하기 어려웠던 변화 과정을 우리가 거쳤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 네, 최병천 신성장경제연구소 소장님과 함께하는 불평등 연구. 오늘도 불평등에 관해서 우리가 잘못 알았던 혹은 다소 이상하게 생각했던 이야기들을 재미있게 또 풀어가 보겠습니다. 최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불평등에 관한 어떤 이야기입니까? 오늘은 좀 이제 그 97년 외환위기 얘기를 좀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네. 좀 그 우리나라가 불평등이 증가했을 때 왜 증가했는지 좀 종합적으로 좀 설명을 하려고 그래요. 예. 그래서 자주 보여드렸던 표긴 한데 좀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우리나라 불평등이 이거는 이제 물론 임금 불평등에 국한된 거고 10인 이상 사업장에 국한된 거지만 1980년부터 최근까지 동일한 방법론에 의해서 가지고 했다라는 게 좀 의미 있는 자료인데요. 네. 불평등이 쭉 줄어들다가 94년부터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쭉 해가지고 바로 직전 시간에 노무현 정부 때 왜 불평등이 증가했는지 좀 줄여 얘기했었고, 네. 여기 94년도는 한중수교를 좀 분기점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2008년에 불평등 줄어들고 다시 오르다가 2015년부터 최근까지 불평등이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근데 이 중에서 특히 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요 기간이 왜 14년 연속으로 1994년부터 2008년까지 14년 연속으로 불평등이 증가했던 거냐, 대체로 네. 봤을 때. 예.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의 기존의 가장 강력한 가설은 97년 외환위기 가설이었거든요. 97년 외환위기로 인해서 뭔지 모르지만 충격이 왔다. 그리고 현상적으로 볼 때는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났고, 그리고 대기업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그러니까 노동시장도 뭔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이중구조화되고, 그리고 정리해고가 도입됐고 파견 근로자가 도입되었는데, 네. 특히 이제 어떤 노동시장의 변화를 좀 이제 그분들은 강조했던 편인데, 만약에 비정규직과 노동시장의 변화가 불평등 원인의 주요 원인이 정말 사실이라면, 불평등 그러면 그것이 계속 우리 왜 옛날 그 국어 문법 시간에 점증법이라는 표현 있잖아요. 네. 점점 뭔가 커지는 거, 그런 것처럼 첫 해년도에 정리해고가 1000명이었으면, 아니 10,000명이었다고 치면 다음 연도는 이 불평등 자체가 전년 동기 대비로 따지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불평등이 커지려면 더 많이 해고돼야 돼요. 첫 해년도가 10,000명이 해고됐으면 그 다음에는 20,000명 해고되고 그 다음에 30,000명, 40,000명, 50,000명 해서, 해고가 불평등의 원인이라면 그렇죠. 똑같이 10,000명이어도 불평등 그대로인 거예요. 네. 해마다 10,000명씩 그대로 해고된다 하더라도 계속 더 많이 해고돼야 되거든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불평등이 14년 연속 계속 증가했다는 얘기는 네. 논리적으로 두 가지일 확률이 매우 높은 건데, 한 가지 사건이면 점점 커진 걸 찾았어야 되고, 점점 정리해고가 원인이다 그러면 계속 늘어났어야 되고, 비정규직 증가가 원인이라면 비정규직 증가도 계속 늘어났어야 돼요. 네. 규모가 특히나. 또 하나 가설이 있을 수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원인이 짬뽕된 거다라는 가설이 있을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동안 우리는 일종의 불평등의 원인을 좀 자세하게 인수분해하지는 못했던 건데, 다만 이제 외환위기 가설이나 스토리텔링이 워낙 강력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외환위기 가설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한 가지 원인이 계속 정리해고가 점점 커졌다는 증거는 뭐 어디에도 없기 때문에, 비정규직은 조금 늘어나긴 했지만 뭐 증가 규모가 아주 그렇게 엄청나게 가파른 정도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원인이 합쳐진 걸 거다라는 건데, 그 얘기를 좀 종합적으로 드리면서도 97년 외환위기 얘기를 좀 중심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네. 결론부터 좀 미리 말씀드리면, 이렇게 불평등이 14년 연속으로 증가했던 거는 네 가지 충격이 동시에 짬뽕되었기 때문이다. 네. 1987년 충격,
92년 충격, 97년 충격, 2001년 충격. 음. 그래서 이제 87년 충격은 한번 좀 자세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87년도 대통령 직선제가 만들어지고 이때 민주노조가 수천 개, 5천 개 이상이 만들어지면서 그리고 87, 88, 90, 91, 92년 이 5개년도에 걸쳐서 어마어마한 대규모 노사분규, 네. 노사분규가 벌어지면서 이제 노동조합이 많이 활성화되는데 민주노조가 많이 만들어지는데 민주노조는 주로 이제 뭐 대기업이 있고 중기업이 있고 소기업이 있다고 치면 여기가 뭐 그 노동자 숫자가 뭐 3만 명, 뭐 1,000명, 50명이라고 치면 네. 이 3만 명인 데는 노조가 조합원이 많으니까 전투력도 세고 경제 미치는 파급력도 세고 어허. 예. 조합비도 많이 거치고 음. 해서 이렇게 버틸 수 있는 능력이나 투쟁력도 되게 센데 요 조만한데 예. 한 30명, 50명, 100명인 노조들은 나중에 노조가 만들어도 망하거나 네. 그리고 이게 다 납품하는 1차, 2차, 3차, 4차의 그 하청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원하청에서 원청 입장에서 야, 너 파업 자주 하니까 너랑 거래 안 할래. 너 노조 있어서 거래 안 할래. 하면 여기는 결국은 그러니까 상층 노조는 살아남게 되고 네. 이 소규모 소기업, 중기업의 노조들은 실제로 뭐랄까 이제 2중, 3중으로 경쟁력이 없는 거죠. 네. 그냥 여기가 안 하면 그만인 거거든요. 거래 중단하면 그만인 거니까. 그래서 결국은 대기업 노조 중심으로 노동조합이 더 조직화되고 살아남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대기업 노조가 대기업이 원래도 돈을 더 많이 벌었는데 전투력도 여기가 더 세기 때문에 오히려 노동조합 설립을 분기점으로 불평등이 커지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게 이제 87년 충격, 노동의 민주화, 기업별 협상력, 그리고 이제 그 기업 규모별 양극화의 시작의 어떤 이제 시작점이고요. 92년은 뭐 짧게만 말씀드리면 한중 수교가 맺어지는 시점이어서 네. 이제 중국의 저렴한 어떤 노동 집약적인 섬유 신발 등의 이제 제조업 분야가 치고 들어와서 네. 거기가 이제 경쟁이면서 우리나라 그 당시 제조업 시장이 전체 노동 취업자의 약 30% 정도가 제조업이었는데 한 10년 정도 지나서 그러니까 92년으로부터 약 10년 지나서 13%포인트 포인트가 사라져요. 그러니까 전체 30 중에서 17만 남게 되고 13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제조업의 이거를 제조업이라 보면 제조업의 하단이 제조업 노동시장의 하단이 사라진 건데 전체 노동시장에서는 이분들이 중간 시대 일자리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무래도 상대적으로는 좋은 일자리였기 좋은 때문에 일자리니까. 제조업의 예. 하단이 전체 노동시장에서는 물론 뭐 이 노동자들보다 자영업 돈 잘 버는 자영업자들도 있었을 테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평등은 하층 소득 대비 상층 소득의 격차고 불평등이 늘어나는 경우 논리적으로 세 가지인데 상층이 오르거나 하층이 꼬꾸라지거나 중간이 얇아지거나. 예. 근데 이 92년도 이후에는 중간이 얇아지게 돼요. 왜냐하면 이제 그 제조업의 하단 노동 시장이 중국의 대체 중간이었기 때문에 중국에 대체돼 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때 대규모로 중국으로 우리나라 공장들이 이전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실은 그때도 대기업도 부분적으로 수출이 늘어나요 중국한테. 그러겠죠. 그래서 92년 충격은 이제 한중 수교 이후에 한중 수교를 이제 92년으로 잡은 건데요. 야. 그다음에 이제 97년 충격은 요 얘기는 좀 자세히 드리는 걸로 하고 2001년도 충격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중국의 WTO 가입 이후에 우리나라가 대중국 수출 증가율이 약 30%가 증가하면서 수출 제조업 대기업에 있는 소득이 급상승하게 된다. 이거를 좀 부동산 시장과 좀 연결해서 설명을 하면 네. 우리나라의 그 IT가 제일 많이 있었던 데가 어딘지 기억나시죠? 테헤란로? 테헤란로죠. 그래서 그리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폭등했던 것도 기억나시죠? 기억납니다. 그때 키워드가 제 생각엔 버블세븐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가격 상승의 키워드가 상대적으로 마용성이었다라면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상승의 키워드는 그 버블세븐이었거든요. 강남 3구 분당. 강남 3구 일대였었거든요. 예. 근데 거기가 다 수출 제조업 대기업 IT 쪽과 관련돼가 많이 몰려있던 곳들이에요. 아하.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폭등했던 여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는 부동산 사이클도 폭등 시기에 다가왔었고 노태우 정부 시절에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부동산 가격을 올린 것이 아니라 물론 대처는 좀 더 이제 미흡한 게 했을 수도 있어도 노태우 정부 때 부동산을 200만 채 공급해서
대규모로 공급해서 예. 부동산 시장을 작살내 놓고 음. 그래서 김영삼, 김대중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됐고 또 외환위기가 또 그 사이에 터졌고 네. 그런데 2000년대 이후에 이 버블7 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업 노동자들이 많이 몰려 살고 테헤란로라든가 IT 쪽이 많이 있는 이런 지역이 소득이 엄청나게 급상승하면서 그게 집값을 끌어올렸다. 그것이 이제 그분들이 하나는 부동산의 약간 사이클도 좀 뭔가 이제 상승기였고 네. 소득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닷컴 버블이 있을 때여가지고 네.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도 이제 많았던 거죠. 그런 것이 맞물려 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 부동산 가격을 쫙 끌어올리게 된 거죠. 그 이런 이제 예. 역시도 그래서 대중국 수출 대박이 불평등에도 영향을 미쳤지만 부동산 시장에도 실은 이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여기에 14년 연속 불평등이 증가했던 건 요 네 가지 사건이 합쳐진 거였고 네. 그 중에 특히 이제 일단 97년을 좀 자세히 다루려고 하는데 일단 요거는 이제 87년 거만 그냥 한번 보여드리고 가면은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 비중이거든요. 네. 87년 전까지만 해도 거의 한 90에서 한 95% 사이 정도 받았던 거거든요. 대기업 노동자가 100만 원이면 중소기업 노동자는 한 93만 원 정도 받은 거예요. 대기업 10년 차나 중소기업 10년 차나 그런 거죠. 비슷비슷이다. 그런 거죠. 야, 저거는 대기업이 억눌려 왔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둘 다루 봐야 되는데요. 대기업이 완전히 꽃을 피우기 약간 직전인 것도 있고요. 우리나라 대기업이 그 돌파구를 마련한 시점은 3조 호황 시점으로 봐야 돼요. 네. 그 이제 3조 호황은 85년도에 플라자 합의 다음 연도부터가 3조 호황인데요. 86, 87, 88 네. 그리고 뭐 길게 보면 이제 89, 90, 91, 92 쭉 이어지는 건데 그 전까지는 다 적자였어요. 우리나라가 예. 무역 기준으로. 음. 그래서 이 86, 87, 88 그다음에 89년 4개년도의 무역 흑자분으로 60년대부터 있던 무역 적자를 다 갚아요. 이 4년치 가지고 네. 거의 한 2, 30년치 무역 적자를 싹 다 갚아버리거든요. 그럴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가 뭐 그때 쓰였던 표현으로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 우리 항상 이제 단군과 뭔가 항상 설명을 자주 하는데요. 그럼 이때는 대기업이 뭔가 투자를 많이 할 시기가 있잖아요. 내가 아직 이익은 많이 나지 않지만 네. 계속 투자하는 시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실제로는 이 87년 이전까지는 그러니까 3조 호황 이전까지는 계속 꼬라박던 시기인 거예요. 그 대기업도 엄청나게 많이 받는데 뭐 덜 준 거가 아니라 그냥 버는 족족 다 꼬라박았던 거죠. 그래서 여기 80년 이전에는 뭐 이제 다른 데이터랑 연결시키면 80년 이전에는 박정희 정부 시절에 중화공업 육성을 해가지고 예. 정책금융이라든가 세제 혜택이라든가 뭐 보조금이라든가 그런 걸 어마어마하게 이만큼 막 줬었고 대기업들한테. 예. 근데 대기업들은 계속 뭔가 중화공업에 대해서 꼬라박던 중이었죠. 근데 이때 전두환이 등장하고 전두환 정부 때 경제수석이 김재익이라는 사람이었는데 김재익이 그걸 다 끊어버려요. 대기업한테 주는 대규모 지원들을. 네. 그러니까 대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한 10년 가까이 투자해서 뭔가 이렇게 좀 더 다음 단계로 넘어가려 그러는데 기술 자립화 그러니까 이제 일본으로부터 기술적 지원을 받다가 네.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엔진 개발하고 이런 게 다 이 시기거든요. 그리고 그 삼성이 반도체 한 게 몇 년도인지 혹시 기억나세요? 글쎄요. 그 왜 28 도쿄 구상이라고 보통 그러잖아요. 네. 그 이병철 회장이 신년마다 항상 이제 그 경제 구상을 했었는데 네. 28 도쿄 구상이라 그래가지고 83년도예요. 그래서 여기 80년대 초중반에 좀 이후에 다시 보내드릴 텐데 R&D 투자의 증가량이 어마어마하게 증가해요. 그러니까 그 대기업들이. 네. 그러니까 정부가 대규모로 자금 지원을 해주다가 이러저런 뭐 그 관치금융이 됐건 정책금융이 됐건 뭐 산업은행이 됐건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게 대체로 끊어지니까 네. 기업 자체가 이제 그걸 하게 되는 거죠. 아하. 특히 재벌 체제를 이용해서 계열사 자금을 다 끌어들여 가지고 막 투자를 하기 시작을 해요. 예. 그런데 요 즈음에 그러니까 왜 이때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임금은 93% 언저리가 될 정도로 거의 또이또이였냐. 대기업이 버는 족족 투자했다. 분배한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그렇게 해도 가능했던 이유가 노동운동하면 다 빨갱이로 몰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감옥 보내고 이제 그래서 제가 이제 독재적 연대임금제라고 표현을 했어요. 군사 독재는 독재적인 방법으로 임금 평등을 만들어냈고 이제 민주노조는 여기 이제 민주화가 되면서 네. 노동조합이 만들어지고 마침 그 시기가 3조 호황 시기랑
직후였던 거죠. 3조 호황을 통해서 뭔가 야 너 돈 많이 벌었잖아. 왜 너 돈 많이 벌었는데 그리고 지금 무역도 흑자 났는데 나한테는 안 줘. 해가지고 이때부터 이제 노동조합이 열심히 이제 어떤 분배를 요구하게 되고 그래서 민주노조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임금 불평등을 만들어냈다 볼 수 있는데 다만 제가 이제 그 초창기 요 시기를 뭔가 이제 연구하셨던 네. 이 좋은 불평등 이후에 이제 그 암흑의 불평등 연구하시는 우리나라에 이제 암흑의 교수님 있는데 그 교수님이 이때 대기업 회사 쪽도 많이 만났었대요. 노동조합도 만나고 회사 쪽도 만나고 그랬는데 네. 이때 대기업들이 일본형 노사관계와 독일형 노사관계도 많이 이제 기업들이 탐색했던 시기래요. 신경영 전략이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뭔가 이렇게 기술 스킬을 많이 쌓고 일본과 독일 같은 경우는 네. 그리고 이제 또 협력할 건 협력하고 근데 기술 스킬을 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노조 내부에서 여러 가지 좀 이제 누구는 굳은 일을 좀 담당하고 누구는 이제 굳은 일을 담당하는 사람은 월급을 좀 더 받고 네. 근데 뭐 조선소도 그렇다고 그러거든요. 조선소도 용접 부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그다음에 도장을 하는 건지 뭐 이런 거에 따라 다 달라진다 그러는데 근데 그거를 어떻게 보면 노조 입장에서 되게 어려운 거를 재분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너는 어려운 일 해서 돈 더 받고 너는 좀 쉬운 일 하고 이게 뭔가 다 이렇게 그 결정이 골치 아프겠죠. 그 결정이 엄청 골치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사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일부 대기업에서는 노조랑 같이 일본 연수도 가고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이 90년대 초반에. 네. 그런데 그런 거를 하는 회사들이 이제 좀 노조도 이게 너무 부담스럽다 우리도 그런 등등이 있으면서 이제 이 뭔가 노동의 숙련이 쌓이는 방식을 우리나라 노사관계의 어떤 전통 그다음에 어떤 반공적인 분위기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것이 다 맞물려 가지고 노조가 좀 비협조적으로 나오면서 이 엄청난 임금 인상 분이 생기니까 재밌는 게 우리나라 로봇 증가율 있잖아요. 네. 그게 이 이후에 막 증가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임금이 막 대기업 임금이 오르니까 노조와 협의해서 기술 수준을 끌어올릴 건지 아니면 이제 자동화를 끌어올릴 건지 하다가 90년대 중반에 그런 초중반에 그런 어떤 이제 탐색 과정을 거친 다음에 한 90년대 후반 이후부터 로봇 증가율이 쫙 올라가기 시작하죠. 아하. 그래서 이제 이런 87년도가 하나의 분기점이었다는 걸 보고 이제 제가 좀 뭐 87년, 92년, 2001년 얘기했는데 이제 좀 97년 얘기를 좀 드리려고 그래요. 네. 외환위기. 네, 외환위기. 외환위기와 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통념은 이제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대표적인 게 정리해고죠. 네. 정리해고 근로자 파견제, 비정규직 활성화 이게 이제 불평등 확대 주요 원인이다라는 게 이제 통념이었는데 제가 쭉 연구를 해봤더니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한 거를 딱 하나 고르라면 부채 비율의 급진적 축소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보기 편하게 10년 단위로 갖고 왔는데요. 제조업에서 67년에는 150%. 근데 이제 중화학공업을 73년부터 하는데 그 이후로는 77년, 87년에 350%, 340%, 400%해서 요 시기가 다 이제 우리나라 부채 비율이 약 한 400% 가까이 되던 시기죠. 근데 부채 비율을 이제 급격하게 줄이려 그래요. IMF와 그 미국이 부채 비율을 줄이라는데 부채 비율을 줄이는 방법은 은행은 BIS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자기 자본 네. 그를 확충하는 게 8%라는 걸 맞춰야 되고 그러니까 돈을 왕창씩 대출해 주다가 이제는 뭔가 이렇게 못 빌려주는 거죠. 그쵸 이제 대출이 확 줄어드는 거죠. 자기 자본에 맞춰서만 해야 되니까. 그리고 대기업들도 부채 비율을 일정 정도 이제 재무 건전성을 맞춰야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 대기업들은 이제 재벌 체제여가지고 재벌 체제는 계열사 돈을 막 쌈짓돈처럼 막 쓰던 거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배임 행위였던 건데 뭐 배임이 난무했던 건데 그런데 그거를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옛날 우리 장하성 교수님은 롯데 계열의 계열사의 그 지배 구조들 보여주면서 반도체 회로도보다 더 복잡한 재벌의 지배 구조라고 표현하신 적이 있거든요. 실제로 그거를 뭐 보신 적이 딱 보면은 진짜 반도체 회로도 보는 느낌이에요. 막 와 이 한 수백 개의 선이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정거래위원회가 됐건 기재부가 됐건 아마 회사 관계자들도 네. 그 이 지배 구조도를 보는 게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알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네. 그때는 그리고 그런 회로도 자체가 공개가 안 됐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당시 IMF가 결합 재무제표 같은 걸 해라. 그래서 니네가 어떻게 연결될지가 우리가 모르니까 그 다 아무튼 보기 편하게 만들어라. 어떻게 연결됐는지. 네. 그래서 결합 재무제표가 이제 제도화돼요. 그래서 그런
그런 것들이 다 맞물려 가지고 그럼 그걸 다 맞추려면 은행은 은행대로 재벌은 재벌대로 그다음에 또 당시에는 이제 어음이 되게 일반화적이었는데 어음도 점점점 폐지하는 분위기로 바뀌게 돼요. 어음들 중에 대출인 거잖아요. 그래서 부채 비율을 그런 걸 다 줄이는 거를 10년 안에 해야 되다 보니까 외환위기 직후에 그쵸. 400%였던 부채 비율을 100%로 줄이는 과정을 매우 단기간에 10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한 하다 것이 보니까. 불평등을 확대한 가장 큰 원인인데 야 부채 비율이랑 불평등이 무슨 관계가 있어? 라는 거가 있을 수 있는데 이제 그 얘기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결론부터 얘기하면 외환위기 전에 한국 경제는 구조적 과잉 고용, 과잉 투자 체제였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지 않은 건 좀 이따 보여드리고 이제 두 가지를 좀 비했는데요. 부채 비율이 400%인 기업가, 네. 이건 이제 외환위기 이전에 97년 이전의 모델이죠. 부채 비율이 100%인 기업을 이제 비교하려고 그러는데요. 편의상 둘 다 자본금 1억이다. 네. 그러면 부채 비율이 400%인 기업은 대출이 4억까지 되는 거고 네. 여기는 대출이 1억까지 되는 거니까 여기는 5억 원만큼 투자하는 거고 네. 5억 원만큼 고용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는 2억 원만큼 투자하고 2억 원만큼 고용하는 건데 10년 안에 이거를 줄이려 그러면 네. 단순하게 말하면 5억 원만큼 투자하던 걸 2억 원만큼 투자하는 걸로 바꿔야죠. 거의 한 몇 프로인가요? 아무튼 그러니까 60%를 날리고 예. 40%만 남겨놓고 60%를 날려야 되거든요. 거의 거의 3분의 1 토막을 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그 전에 투자가 그리고 실제로 그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당시에 총 GDP에서 네. 투자율이 40%가 넘었을 때요 당시에. 투자율이 예, 어마어마한 투자율인 건데요. 와. 그러니까 거의 아마 세계 경제사에서 뭐 재현되기 어려울 정도의 높은 투자율인 건데요. 그래서 방만한 과잉 투자였던 건데 이거를 갑자기 팍 줄이면 이제 아무튼 3억 원만큼 하던 투자는 이제 2억 원을 가지고도 뭔가 내가 의미 있는 걸 남겨드리려면 엄청나게 짱구를 굴려서 투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고용도 기존의 편의상 500명을 고용했는데 5억 가지고 500명을 고용했는데 200명 가까이를 써야 되는 거죠. 네. 그것도 선택과 집중해야 되는. 엄청난 고용의 선택과 집중. 그래서 투자에 대한 선택과 집중, 고용에 대한 투자 어떤 선택과 집중 두 가지를 그리고 그거를 10년 안에. 네. 그래서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예전에 봤던 자료 보면은 외주율이 급증해요 이때. 왜요? 요 선택과 집중 때문에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가장 대표적인 걸 하나 설명을 드리면 현대자동차의 경비 아저씨와 식당 아주머니가 있었다. 네, 네. 그러면 이분들이 다 그전에는 정규직이었거든요. 예. 정규직이었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튼 부채 비율을 줄여야 되는 거야. 그리고 투자도 뭔가 줄여야 되고 고용도 줄여야 되는 건데 네. 그러면 어떤 데를 줄일 건지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어떤 그 사고 실험을 해보면 실제로 그때 당시 벌어졌던 일이기도 한데 하나는 회사가 판단하기에 경영자가 판단하기에 야 이거는 우리 고유의 핵심 역량이야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우리 뭐 3프로 TV, 1프로 TV 언더스탠딩이라 치면 우리 여기 방송이다 보니까 뭐 편집은 핵심 역량이지만 뭔가 이 백드롭이라 그러나요? 뒤에 백드롭은 백드롭 직원을 고용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백드롭은 외주를 주자. 네. 내지는 뭐 3프로 TV가 무슨 컵을 만드는데 그 로고가 박혀 있는 컵을 만드는데 컵도 컵 만드는 사람을 고용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외주를 주자. 이런 식으로 이제 뭔가 수첩이나 다이어리도 외주를 줄 수 있는 것처럼. 예. 그래서 현대자동차의 당시 이제 식당 아주머니나 경비 아저씨 같은 사람을 외주로 바꾸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근무는 현대차에서 하지만 소속이 변경되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질문은 야 외환위기가 터졌다 한들 이 IMF 놈들이 그 영화 중에 이제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네. 저도 봤었는데요. 그게 이제 약간 이제 그 외국 자본의 음모, 뭔가 더 좋은 대안이 있었는데 외국 자본이 뭔가 자기네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부당한 압력과 부당한 음모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가 거덜났다라는 거에 이제 관점에서 좀 했던 게 국가부도의 날이라는 영화였었는데요. 은행 헐값 매각 이런 거. 그렇죠. 우리나라가 그러면 부채 비율 400%는 지속 가능한 거냐? 이제 그게 실은 핵심인데요. 부채 비율이 그 전에 400%였는데 100%로 줄여가지고 발생한 거라면, 네. 물론 당시에 이제 고금리, 우리나라는 당시에 이제 건실한 기업들도 지나치게 고금리를 해가지고 이제 망한 기업들이 많이 있었는데 유동성 위기로 인해 가지고
그런데 부채 비율이 높은 거는 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측면이 있었다. 음흠. 근데 외환위기 이전에 우리나라 한 20여 년간 음. 연평균 경제 성장률이 한 8.6% 정도 됐어요. 네. 근데 마침 그 뒤로 한 20여 년 가까이가 경제 성장률이 한 4% 정도로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성장률이 거의 반으로 줄어든 거죠. 예. 그래서 비정규직도 늘어나고 성장률도 줄어들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저성장, 어떤 이제 고용의 불안, 그다음에 분배 문제. 분배 문제는 실은 이제 원인은 좀 약간 달랐던 거긴 한데. 그래서 이 외환위기 이전의 경제 체제, 부채 비율이라는 개념으로 경제 체제를 보면 이제 결론부터 말하면 이거는 지속 가능한 체제가 아니었다는 말씀을 좀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요. 네. 부채 비율 400%라는 게 도대체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 당시는 이게 이제 한국 자본주의가 저는 97년 이전의 한국 자본주의와 97년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가 완전히 바뀌었다. 그거를 좀 이제 포함해서 얘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전에는 아시다시피 은행 차입 중심이었고 약간 이제 은행 중심 자본주의였고 성장을 극대화하던 거였고 그러니까 높은 수준의 투자율, 중복 과잉 투자, 높은 수준의 고용. 그래서 이때 고용 증가량은 어마어마했던 거죠. 빚내서 투자하는 거니까 투자의 일부가 고용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같은 말이기도 하고. 그래서 성장률도 기업의 성장률도 높았고 국가의 성장률도 높았고. 네. 근데 여기 이제 뒷부분을 얘기를 하는데요. 대출을 이빠이 받은 거기 때문에 높은 위험이 있었다는 거죠. 뭐 그렇겠죠. 높은 투자, 그러니까 높은 부채, 높은 투자, 높은 고용, 높은 성장, 높은 위험. 그럼 높은 위험의 실체가 뭐냐? 하나는 기업의 부도 가능성. 그다음에 국가의 부도 가능성. 왜냐하면 외부적인 환경이 우리 얼마 전까지 코로나 시장에는 금리가 낮았잖아요. 그 미국 등등이 양적 완화를 열심히 해가지고 예. 금리도 낮추고. 그런데 그러니까 자산시장 버블이 쭉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이제 대출도 많이 받고 지금 금리가 쫙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이제 쫙쫙쫙 생기고 있는 건데. 그렇다는 거겠죠. 예. 예.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2020년, 21년, 22년에 있던 일이 23년에 국면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이제 부도 가능성이 지금 뭐 건설사 부도 가능성을 포함한 PF 부도 가능성인 것처럼 그러면 외환위기 이후의 자본주의는 우리나라가 이제 뭐 주식이나 회사채도 많이 발달하고 자본시장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바뀌고 그러면은 이게 적은 돈으로 뭔가 수익을 내야 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더 선택과 집중, 사려 깊음. 그래서 낮은 숫자의 투자, 뭐 이걸 이제 좋게 말하면 중립적으로 말하면 적정 투자. 그다음에 이제 요때에 상대적으로 보면 낮은 숫자의 투자. 그다음에 적정 고용, 그다음에 적정 성장. 그래서 대신 반대급부로 좋은 점은 부도 가능성이 낮아지고 이제 그렇겠죠. 기업과 국가의 부도 가능성이 낮다. 그러면 외환위기 이전 체제는 부도 가능성이 높은 대가로 성장률과 고용이 높았던 성장 고용 투자가 높았던 그럴 것 같아요. 부채비율 400%라는 건 10억짜리 집을 2억 자기 자본으로 8억 빌려서 사는 거니까. 맞습니다. 당연히 집값이 오를 때마다 내 수준에 들어오는 돈은 굉장히 많아지고 내 초기 투자금에 비해서 10억짜리 집에 2억이면 우리 그 LTV 디테일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LTV가 80%죠. 그런 거죠. 그게 부채 비율 400%고 네. 설명해 주신 부채 비율 100%면 10억짜리 집을 살 때 5억이 내 돈이 있어야 그렇죠. 5억만 대출 받아서 하라는 뜻이니까 당연히 리스크도 적고 먹는 것도 적고 네. 다른 하나는 리스크도 많고 잘 먹으면 너무 좋고 네. 위험은 크고. 제가 이제 책을 준비하면서 이제 저도 좀 알게 됐던 건데요.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실제로는 97년이 처음이 아니라 네. 71년 외환위기와 79년 외환위기가 있었다. 오호. 그래서 외환위기가 두 번이 더 있어가지고 이 이제 그 97년 외환위기는 왜 터졌는지 그리고 97년 외환위기는 구조적으로 부도 가능성이 높은 체제인 건데 네. 구조적으로 기업의 부도 가능성과 국가의 부도 가능성 이제 국가의 부도 가능성은 외환위기를 의미하는 거지 결국은. 네. 그런데 71년도 외환위기는 71년도에 미국에서 닉슨 대통령 시절에 금이랑 달러랑 교환해주던 시점을 네. 나는 이제 금과 뭐 7.5원스인가 그랬던 걸로 기억나는데 금과 달러를 교환해주지 않겠다. 예. 해가지고 금태환 정지라는 걸 하거든요. 그래서 금태환 정지를 해서 환율이 급등을 하게 돼가지고 네. 환율이 급등을 하게 되면 갚아야 될 돈이 급증하게 되는 걸 의미하는 거여가지고 우리 외환위기 때랑 똑같.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1달러에
그러니까 1달러에 1,000원일 때는 우리가 이제 1달러 갚기 위해서 1,000원을 썼는데 1달러가 2,000원이 되면 1달러를 갚으려면 우리가 2,000원을 써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이제 빚이 늘어난다는 거랑 같은 의미가 갖게 되는 건데 71년도에 금태환 정지라는 걸 하니까 우리나라가 그 당시 대기업 입장에서는 빚을 진 곳이 두 군데가 있었어요. 하나는 예. 명동에 사채가 있었고 음. 또 하나가 이제 외국에 있는 차관을 했던 게 있는 건데 근데 당시 이제 이 미국의 금태환 정지로 인해서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출렁거리니까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니까 여기를 안 갚으면은 회사가 망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제 박정희 대통령한테 이제 야, 이 내 빚이 이렇게 있는데 이거는 안 갚을 수 없고 이거 안 갚으면 작살나니까 달러빚이니까. 달러 빚이니까 근데 명동 빚 좀 안 갚게 도와달라.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갚지 마. 그랬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아마도 우리가 83 조치 사채 동결 이런 표현 우리가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우리가 한국 경제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듣다 보면 들었는데 실은 그것이 미국 금태환 정지와 연결되었던 사건이다. 미국의 금태환 정지와 그래서 실은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이때는 이제 기업 차원의 외환위기와 국가의 외환위기가 같이 결합돼 있던 건데 네. 그래서 이거를 해결했던 방법이 돈 갚지 마라는 어마어마하게 폭력적이고 독재적이고 와. 공산주의적인 방식으로 외환위기 때 많은 중소기업들 부도났는데 네. 그게 이제 돈을 못 갚으니까 부도인데 여기는 명동을 다 초토화시킨 거죠. 명동 사채 그냥 시장 안 전체를. 갚아도 부도 안 나는 걸로 하자. 그렇죠. 그럼 부도 아무도 안 나니까 그렇죠. 그렇게 말을 바꾼 거군요. 세상에. 그래서 사유지 재산권을 그냥 무시하는 걸로 하자. 그러니까 우리가 97년이 워낙 큰 사건이어서 우리는 97년만 외환위기가 벌어진 걸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네. 한국의 경제 구조 그 자체가 부채 비율이 높은 체제였기 때문에 야. 그리고 우리나라가 금융 안정성이 이렇게 높은 체제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때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과단성 있는 독재자의 존재 그리고 그 정권이 전복되지 않을 정도. 야. 근데 만약에 이제 사채 시장이 명동의 사채업자들이 민주화 시위를 세게 해가지고 정권을 전복하자. 그래서 사채 동결 폭력 조건 몰아내고 사채 동결 무효하자. 이런 걸로 만약에 정권을 교체해냈으면 다시 이제 되돌아갔었겠죠. 그래서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번은 71년도에 이 외환위기가 한 번 있었고 또 하나가 79년도에 이슬람 혁명이 벌어지잖아요. 이란에서. 이란에서. 예. 하나는 이슬람 혁명이 벌어지고 그래서 80년, 81년 이제 이게 이제 우리나라 환율이 이게 쭉 올라가는 시점이 이쯤인데요. 이때부터 올라가요. 이때부터 요 시기에 쭉 올라가는데 네. 79년 연초부터 올라가잖아요. 이슬람 혁명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환위기가 하나는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서 2차 석유 파동이 벌어지고 이란의 이슬람 혁명으로 인해서 네. 그다음에 동시에 미국이 금리가 쫙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볼커라는 사람이 79년, 80년 80년이죠. 이거는 80년 연도로 치면 80년인데요. 80년에 미국의 중앙은행이었던 패드가 폴 볼커라는 사람이 23%까지 이제 금리를 쫙 올렸죠. 인상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환율이 역시 또 쫙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환율이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건데 그래서 여기 85년도부터 환율이 떨어지는 거는 이제 그 플라자 합의로 인해서 이제 상대 효과로 우리가 좀 떨어지는 건데 그래서 이 시기에는 79년도 80년도에 이때가 또 79년도에 나중에 부마항쟁이 벌어져서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죽게 되잖아요. 예. 그게 이제 한 연도쯤 요 시기 정도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다른 KDI에서 낸 책을 보면은 그리고 KDI가 책으로는 안 내었는데 그 구술 작업하셨던 당시 이제 경제의 관료분들한테 이제 구술 작업을 KDI가 했다 그러는데 그 직접 이제 구술 작업했던 박사님한테 전해 들은 얘기를 포함하면은 미국이랑 일본이 하나는 이슬람 혁명이 벌어졌고 그다음에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고 그리고 이제 뭔가 이렇게 12.12 군사 쿠데타 같은 게 벌어졌고 그런 게 맞물리면서 야, 한국 이러다 망하는 거 아니야? 한국이 공산화 될까봐 미국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랬어요? 미국이 움직여가지고 일본한테 얘기해가지고 야 한국 공산화 될지 몰라. 한국 망하면 큰일 나니까 돈 좀 빌려줘. 한국에다가. 그리고 실제로 전두환이 취임한 이후에 이것도 제가 KDI 관련된 이제 그 벌써 봤던 건데 네. 전두환이 이러저런 얘기를 주워 들어가지고 일본에다가 야 니네 돈 좀 달라고 얘기를 해요. 달라고 말한 명분이 뭐냐면 소련, 중국, 북한이 있는데
니네는 저기 바닷가 있고 우리가 대신 지켜주자. 우리가 개고생이랑 개고생은 다 하고 음. 공사나 위험성을 우리가 무릅쓰고 지금 우리가 힘들게 지금 니네 안보도 지켜주고 있으니까 방위세 내라. 니네 우리한테 방위세 좀 내라. 그래서 그게 이제 정확하게 연도를 제가 찾지는 못했는데 81년인가 2년인가 이 정도 돼요. 그래서 일본이 실제로 무상 차관을 줘요. 한 80년, 81년 요 즈음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혼란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79년 2차 석유 파동, 그다음에 이제 그 어떤 볼코의 금리 쇼크,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12.12 쿠데타 뭐 이런 등등 막 이제 혼란기를 거치면서 다만 미국, 일본이 지원해줬던 근본적인 이유는 네. 한국이 공산화 될까봐. 그래서 그랬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팍팍 지원해주는 거죠. 근데 97년은 뭐가 달랐냐? 소련이 91년도에 망해버려요. 아 굳이 한국을 도와줄 필요가 없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소련이 계속 안 망했으면 97년에도 만약에 우리가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야 우리 공산화 될 거야? 라고 하면 하고 미국한테 일본한테 큰 소리 쳤으면 야 너 우리 지원 안 해주면 우리 그냥 공산화 돼버릴 거야? 했으면 야 제발 공산화 되지 마. 해서 아마 텐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71년도와 그다음에 79년, 80년, 81년 요 즈음의 외환위기와 97년도의 차이점은 독재자가 사라졌고 민주화가 돼버렸고 네. 소련이 망해버렸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야 이제 미국은 이제 그때부터는 계산적으로 나오는 거죠. 내가 너한테 자금을 일본한테 빌려주라고 말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빌려주는 것도 아니죠. 내가 일본한테 빌려주라고 말하면 넌 나한테 뭐 줄 거야? 라고 해가지고 자본시장 개방 뭐 등등등 이제 뭐 결합재무제표 뭐 주식시장 개방 등등등을 이제 세게 요구한 거죠. 자동차 주가는 무엇이 결정할까요? 테슬라, 포드, 현대자동차 회사별 자동차 판매 추이를 확인해 보세요. 3프로TV 데이터 센터. 그래서 좀 정리하는 차원에서 얘기를 드리면 예. 우리나라 불평등 확대는 이제 노동의 민주화 87년 항제. 87년 이제 요걸 보면서 얘기할게요. 87년도에는 그래서 국내적인 환경 변화가 있었는데 핵심은 노동의 민주화 예였고요. 였던 거고 92년도는 이제 한중 수교인데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는 우리가 시켜서 한 건 아니니까 덩샤오핑의 남순 강화와 그다음에 노태우 정부가 했던 한중 수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국제 분업 구조의 재편이었던 걸로 봐야 되고. 중국 때문에. 네. 97년도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외환위기. IMF 구제금융 신체였는데 부채 비율의 급진적 축소였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받아들이는 거 핵심적 판단은 거부할 수 있는 거였냐가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71년 외환위기와 79년, 80년 외환위기가 있었던 것처럼 구조적으로 취약한 그 이제 이걸 가졌던 거기 때문에 네. 마치 우리나라가 미국에서는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터졌지만 노무현 정부가 잘한 것 중에 하나는 2005년도에 이제 그 무슨 부동산 대책을 하면서 LTV DTI를 법제화한 거거든요, 사실상. 네. LTV DTI를 법제화해가지고 2008년 금융위기의 파고를 우리가 좀 덜 겪었던 거로 봐야 되는데 그런 것처럼 이 시기에 외부적인 쇼크로 인해서 단기에는 이러저런 고통스러운 게 많이 겪었지만 부채 비율의 급진적 축소라는 어떤 이제 피할 수 없는 걸 겪었다고 봐야 되고 2001년도 충격은 중국의 WTO 가입으로 인한 중국 수출 대박. 그래서 이때는 대기업이 좀 더 올라가고 대기업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가고 92년도에는 중간 규모 일자리가 좀 사라지고 예. 97년도에는 이중 구조가 이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잘 된 데는 잘 되고 아닌 데는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더군다나 중국에 올라타거나 예. 기술력이 좋거나 R&D 투자를 많이 했거나 이런 데는 아주 그냥 대대박을 치는 거고 이제 비핵심 역량 뭔가 좀 이제 그동안은 상대적으로 과잉 고용기 때는 뭔가 좀 보호를 받았던 분들은 알겠습니다. 어려워진 거죠. 근데 이게 다 불가피한 것이었다 우리 입장에서는. 라고 이제 해석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백도가 불가능한 거 아니냐. 누가 무엇 때문에 뭐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예컨대 부채 비율이 지금 100%가 됐는데 야 이거 97년 돌리자. 다시 부채 비율 400% 늘리자. 라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민하고 있던 불평등의 원인으로 국내의 적폐 세력 내지는 정책의 잘못 내지는 특정 세력의 문제 그렇죠.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지금 기존의 한국 진보 세력이 주도해가지고 했던 불평등의 핵심은 재벌 때문이다, 신자유주의적 정책 때문이다, 비정규직 남용 때문이다. 이 일 중에 3대 원인으로 봐야 되거든요. 네. 그 중에 실제 불평등의 증가 원인은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이 부분 확대된 건 사실이긴 하지만 97년 같은 거 특히나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우리가 되돌릴 수 없는 뭔가 이게 변화가 불가피했던 것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원인이었다. 이게 어느 정부가 대통령을 했든 김대중이 했던 노무현이 했던 김영삼이 했던 이프로님이 했던 제가 했던 우리가 뭐 진폭을 좀 줄일 수는 있었겠으나 그리고 뭐 국민들한테 설득하는 이런 건 있을 수 있었겠으나 대체로는 피하기 어려웠던 변화 과정을 우리가 거쳤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알겠습니다. 내용이 핵심입니다. 최병천 소장과 함께한 불평등 연구 시리즈 오늘이 거의 이제 마지막 결론에 도달한 것 같은데 네, 뭐 지금도 요약을 해주셨습니다만 결국 요약하면 우리나라의 불평등은 우리나라가 경제 발전을 빠르게 하는 과정에서 생긴 불가피한 네, 것들이었고 가끔씩 뭔가 변곡점과 마디가 있던 시절도 있었는데 네. 그조차도 국제적인 변화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생긴 결과여서 민주화돼서 결과이니 네, 적어도 이 문제에 관한 한 네. 어떠한 세력이나 혹은 뭐 제도나 정책이나 이런 거와 관련해서 논쟁을 하는 것은 다소 무의미한 것 같다. 그런 것이 얘기네요. 전혀 의미 없는 건 아니나 음, 더 큰 비중은 이제 이프로님 말씀이랑 비슷하다. 그러니까 나머지 영역이 있을 수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제 음모론적인 접근은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오늘도 아주 산뜻하고 유익한 마무리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